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34장 34. 깊은 궁궐에서의 활극. 육소봉의 출수는 너무 늦어 있었다. 당천종이 이미 엽고성의 등 뒤로 다가가 쌍수를 높이 쳐들어 먹구름처럼 생긴 독사를 날렸던 것이다. 똑바로 서지도 못했던 엽고성은 깜짝 놀라 공중으로 뛰어올라 몸을 돌렸는데 동작이 가볍고 민첩한 것이 몸에 부상을 입은 자 같지 않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역시 한 발 늦었다. 당문 제자들이 날리는 독약 암기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천종은 미리 기운을 모아 암기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수한 때가 아주 시기적절하여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비명소리가 한 번 나더니 엽고성의 몸이 돌연 쾅 하고 쓰러졌다. 하얀 옷 위에 먹구름들이 묻어났다. 이것은 바로 당시 집안의 추온사로 거리가 비교적 가까울 때는 대단했다. 독질녀보다도 그 위력이 훨씬 대단했다. 강호 사람이라면 이런 독사는 한 알만 얼굴에 맞기만 해도 반쪽 얼굴이 깎이고 한 알이 손에 맞기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린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엽고성은 몸에 몇 개의 독사를 맞았는지 셀 수조차 없었다. 그는 갑자기 당천종의 발 아래로 기어와 쥐어짜는 소리로 말했다. 해독제, 빨리 해독제를 주시오. 당천종은 이를 물고는 차갑게 말했다. 나의 큰형님, 둘째 형님이 모두 너의 검에 의해 불구자가 되셨다. 너와 우리 당시 집안은 원한이 바다처럼 깊은데 내가 어찌 나에게 해독제를 바란다는 거냐? 엽고성이 말했다. 그건 엽고성의 일이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소. 당천종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내가 엽고성이 아니라는 거냐? 엽고성은 있는 힘껏 고개를 가로저으며 갑자기 손을 뻗어 힘껏 자기 얼굴을 한번 잡아뜯었다. 얼굴에 씌워져 있던 가죽이 벗겨졌다. 아주 정교하게 제작된 인피명구였다. 인피명구가 벗겨지고 난 뒤에 그의 맨얼굴은 비쩍 마르고 추했으며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두동원을 위해서 호송 임무를 맡았었던 그 신비한 흑의인이었다. 육소봉은 이 사람을 두 번 보았다. 한 번은 욕실 안에서였고 한 번은 술집에서였다. 이 사람은 신법이 괴이하여 육소봉은 그가 두동원의 호송 임무를 맡기 위해 경성에 온 것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가 엽고성 노릇을 하리라고는 그 역시 생각지 못했다. 달빛은 비록 아름답고 밝았으나 등불보다는 밝지 못했다. 육소봉은 엽고성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분명 병색이 깃든 얼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엽고성이 만난 횟수는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엽고성의 목소리나 웃는 모습에 익숙하다고 할 수 없었다. 엽고성은 중원에 온 지 얼마 안 되었던 탓에 강호 사람들 중에 그를 만난 사람도 몇 안 되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 흑의인의 가짜 얼굴이 아무리 정교하다 해도 절대로 이렇게 수많은 예리한 시선들을 속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천종이 눈을 부라리며 그를 바라보더니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누구냐? 엽고성은? 그 사람은 말을 하려고 했으나 혀가 이미 마비되고 수축되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당문의 추운 독사는 정말 순식간에 혼을 쫓아가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다. 당천종은 갑자기 몸에서 나무병을 꺼내더니 병 안에 든 해독제를 전부 이 사람의 입에 부어주었다. 엽고성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했다. 그 외에는 엽고성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천하의 명성이 대단하고 건법에 적수가 없다는 백운성주가 가짜를 내보내 싸움에 응하게 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공적성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엽고성이 왜 오지 않았는지 안다는 건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 육소봉이 위자온에게 달려가 말했다. 당신은 궁궐에 왕씨 성을 가진 노태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위자온이 말했다. 왕총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단띠를 훔쳐낼 수 있었을까요? 태자께서 아직 즉위하지 않으셨을 때 그는 남서방에서 태자의 공부를 도와주던 사람이었소. 대행황제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등극하시면서 그도 지금 황제 앞에서 가장 전담한 당신들 외에 그가 비단띠를 훔쳐낼 수 있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위자운이 말했다. 가능하네. 육소봉이 눈을 반짝이며 갑자기 또 물었다. 지금 황상께선 주무시겠지요? 황상께선 정치에 애를 쓰시느라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하신다네. 그러니 매일 일찍 주무시지. 어디서 주무십니까? 황상께선 등극하신 지 벌써 오래되셨는데도 여전히 태자 때와 마찬가지로 독서에 열중하여 지칠 줄을 모르신다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남서방에서 주무시지. 남서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절 그리로 데리고 가주십시오. 은선이 소리질러 말을 막으며 말했다. 우리더러 자네를 데리고 황상을 뵙게 해달라는 건가? 자네 미쳤나? 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절 데리고 가주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곧 미쳐버리고 말 겁니다. 은선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사람 정말 미쳤군. 자기 혼자 헛소리를 하다가 우리 모가지까지 날려버리려고 하는군.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전 당신들의 모가지를 날려버리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모가지를 보전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자운이 심사숙고하는 듯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윽고 말했다. 난 우선 자네를 믿기로 하겠네. 은선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정말로 그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까? 위자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들도 전부 날 따라오게나. 갑자기 쉬익 하는 소리가 나더니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머리가 처마에서 떨어졌다. 위자운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6명의 호위병들이 몸에 비단띠를 두른 12명의 도적들에게 붙들려 있었다. 또 자색 옷을 입은 자의 손에 허연 칼이 들려 있었는데 칼 끝에는 여전히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 13명의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하더니 알고 보니 전부 같은 무리들이었다. 은선이 노해서 말했다. 내가 감히 이곳에서 살인을 하느냐? 너는 그것이 목을 잘리는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자의인이 차갑게 말했다. 어쨌든 머리는 내 것이 아니니 몇 개 더 잘라도 무방하지. 은선이 뛰어오르며 검을 뽑았다. 자의인이 말했다. 내가 감히 조금만 움직인다면 여기에 목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한번 움직이면 목이 하나 떨어진다. 은선은 과연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입을 열어 엄청난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듣기 안 좋은 별의별 욕들을 내뱉었다. 그 같은 신분의 사람이 이런 욕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었다. 자의인이 소리쳤다. 입 닥쳐. 은선이 말했다. 난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 그래, 욕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인가? 자의인이 말했다. 넌 지금 누굴 욕하는 거냐? 은선이 말했다. 내가 누구를 욕하는지 듣고서도 모른다는 거냐? 내가 다시 잘 들을 수 있도록 욕을 해주지. 그는 욕을 하면 할수록 더욱 듣기에 난처한 말들을 기를 쓰고 뱉어냈다. 자의인이 화가 나서 눈까지 뻘개지며 칼을 또 들어올리는 순간 돌연 쫙 하는 소리가 나면서 검끝이 그의 가슴에서 튀어나왔고 선혈이 화살처럼 뿜어져 나왔다. 뒤에서 누군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욕이나 하지만 나는 살인을. 자의는 다음 말은 잘 듣지 못했다. 이 순간 그의 뒤에 있던 정호는 이미 칼을 빼들었고 그의 앞에 있던 은선, 위자운, 육소봉은 몸을 날려 뛰어오르고 있었다. 그가 최후로 들은 것은 뼈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여러 사람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하늘의 달빛은 물처럼 맑았으나 태화전 위에 걸린 달빛은 더욱 어둡고 차가워 보였다. 엄청난 양의 선혈이 황금처럼 찬란한 유리 기와를 따라 빠르게 흘러내렸다. 줄곧 진면목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던 13명의 흑의인은 지금 모두 고꾸라져 있었고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의 내력과 신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지금 모두의 관심은 비밀스럽고 아주 중요한 다른 일에 쏠려 있었다. 항상 노련하고 신중한 위자운이 어째서 그를 데려가고자 결심했을까? 엽고성과 서문치설의 결투는 비록 고금을 진동시킬 만하다고 할 수 있었으나 그래봤자 기껏해야 강호에서의 일일 뿐인데 어째서 구중 궁궐의 임금님까지 놀래게 하자는 것일까? 여기에는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 사공적성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서문치설을 보다가 또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고 있는 노실화상을 쳐다보고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스님,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노실화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일은 내게 물어서는 안 되네. 사공적성 말했다. 그럼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노실화상이 말했다. 엽고성이지. 9월 15일 깊은 밤. 보름달은 거울처럼 맑다. 젊은 황제는 꿈에서 깨어났다. 달빛이 침상 앞에 푸른 비단 휘장을 비추고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 보니 푸른 휘장은 구름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한데 그 구름과 안개 사이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 듯 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구중 궁궐이고 황제는 젊은 나이라 저녁에는 특별한 시중이 필요 없었는데 누가 감히 이 야심한 새벽에 수상하게 황제의 침상을 몰래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황제는 허리를 펴고 일어났다. 금방 냉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 아주 민첩했다. 누구냐? 소신은 왕안이옵니다. 폐하께 차를 드리러 왔습니다. 황제가 아직 동궁의 신분이었을 때 왕안은 믿음직한 신복이었다. 오늘 밤 비록 찬물을 가져오라 시킨 적은 없었지만 차마 이 충직한 노인을 난처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그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지금은 너의 시중이 필요 없으니 물러가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황제가 하는 모든 말은 어떤 사람도 반항할 수 없는 명령 그 자체였다. 황제가 만일 어떤 사람 따로 물러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설령 두 다리가 잘린 자라 해도 기어서라도 물러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안은 여전히 물러가지 않고 있었다. 사실상 그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물러갈 의사도 전혀 없는 듯이 보였다. 황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직 안 가고 뭐 하는 것이냐?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말하라. 황상께서 어떤 사람을 좀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뜻밖의 그는 황제더러 황제의 의지와는 무관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닌가. 설마 그가 자기의 신분과 이것이 대형무도의 죄에 해당되어 구조까지 몰살시킬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전부 잊어버렸단 말인가. 그는 7살 때 몸을 깨끗이 하고 9살 때 궁궐에 들어와 줄곧 성실하게 노력하여 이제 56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단 말인가. 황제는 비록 얼굴이 굳어지기는 했으나 아직은 화를 참을 수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천천히 물었다. 그자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안이 손짓하자 휘장 밖이 등불빛으로 밝아졌다. 등불 아래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몸에 누런 도포를 걸친 아주 영준해 보이는 젊은이였다. 등불은 비록 달빛보다는 밝았으나 사람은 여전히 구름과 안개 속에 서 있는 듯이 희미하게 보였다. 황제는 잘 보이지 않아 휘장을 걷고 걸어 나오다가 뭐라 말할 수 없는 두려운 빛을 띄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젊은이는 마치 자기의 그림자를 보는 듯 했다. 똑같은 키에, 똑같은 용모에, 몸에는 자신의 옷과 똑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누런 도포에, 깃과 소매에는 금박으로 테두리를 장식했고 옷에는 용이 수놓아져 있는 그것은 바로 황제의 예복이었다. 황제는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천자는 만물과 온 백성들보다 높은 존재로 그 누구도 절대로 주제넘게 똑같이 따라할 수 없는 법이다. 이 젊은이는 누구일까? 어째서 지금의 천자와 똑같은 키와 똑같은 용모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토록 대담할 수 있단 말인가?
왕안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뭐라 표현하기 힘든 괴이한 미소를 짓더니 돌연 말했다. 황상께선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시겠지요? 젊은 황제는 고개를 저었다. 비록 신경이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워져 있기는 했으나 아직은 자기를 억제하고 있었다. 그는 왕안의 미소 속에 분명 아주 두려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왕안은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분은 바로 대행황제의 직계 자손으로 남왕야의 세자이십니다. 바로 지금 천자의 친사촌 동생이지요. 황제는 이 젊은이를 훑어보더니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너는 조서를 받고 경성에 들어왔느냐? 남왕세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황제가 말했다. 조서를 받지도 않고 임지를 벗어나면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남왕세자의 고개가 더욱 아래로 수그러졌다. 황제가 말했다. 황자라도 법을 어기면 백성과 똑같이 취급되는 법이다. 짐이 설사 보호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남왕세자가 돌연 고개를 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목을 잘리는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맞다. 남왕세자가 말했다. 당신은 법을 알면서 어째서 법을 어기고자 합니까? 황제가 노하여 말했다. 너는. 남왕세자가 그의 말을 자르고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법을 알면서 법을 어기는 것은 죄를 하나 더 저지르는 것이다. 짐이 설사 너의 목숨을 구해주고 싶다 해도 선왕의 법도가 존재하는데 어찌하겠는가? 황제가 크게 노하여 말했다. 넌 누구냐? 어찌 짐에게 이토록 무례할 수 있단 말이냐? 남왕세자가 말했다. 짐은 하늘의 명령을 받고 선친의 조서를 받은 지금의 황제이다. 황제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이제서야 그는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음모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남왕세자가 말했다. 왕총관. 왕안이 몸을 굽히며 말했다. 소인 여기 있습니다. 남왕세자가 말했다. 우선 이 사람을 호송에 가둬놓아라. 내일 처리하겠다. 왕안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남왕세자가 말했다. 역시 선왕의 핏줄임을 생각해서 시체는 남왕부에 돌려보내도 좋다. 알겠습니다. 그는 황제를 바라보다가 탄식조로 중얼거렸다. 좋은 소왕야의 자리를 놔두고 굳이 상경하여 죽음을 맞다니 무엇 때문인지 난 정말 모르겠군. 황제가 차갑게 웃었다. 음모는 이제 명백해졌다. 그들은 이 젊은이를 그로 둔갑시켜 그 대신 황제 노릇을 하게 하고 그를 죽여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그런 후에 남왕세자의 이름으로 그의 시체를 남왕부로 보내면 후에 설사 누군가가 알아차린다 해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왕안이 또 말했다. 황제라도 법을 어기면 백성과 똑같이 취급된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겠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황제가 말했다. 할 말이 한 가지 있다. 왕안이 말했다. 말해라. 듣겠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었느냐? 왕안이 눈을 깜빡거리더니 마침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원래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군. 말해봐라. 왕안이 말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노왕야께서 지난번 경성에 오셨을 때 너와 소왕야가 생긴 것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이 사건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널 매수했나? 난 도박을 좋아할 뿐 아니라 기생들도 좋아하지. 기생이라는 말을 할 때 그의 바싹 말라 쪼글쪼글한 얼굴이 돌연 광채를 띠며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일부러 탄식하며 이어 말했다. 그러니 난 항상 돈 쓸 때가 많아서 수입원을 찾아야만 했다고. 담력도 아주 크구나. 왕안이 말했다. 담력이 큰 게 아니다. 10중 8구 확실한 일이 아니면 난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사건이 10중 8구 확실한 일인가? 우리들은 원래 위자운을 위시한 그 멍청한 무리들 때문에 걱정했었지.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유인해낼 방법을 생각해냈단 말씀이야. 아,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일 바깥에서 2명의 대가들이 바둑을 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방 안에 계속 있을 수 있겠나, 없겠나? 당연히 그럴 수 없다. 왕안이 말했다. 검을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다. 만일 당대의 가장 명성 있는 2명의 대검객이 바로 눈앞의 태화전 위에서 겨룬다는 것을 알면 그들 역시 방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지. 황제가 돌연 물었다. 혹시 엽고성과 서문치서를 말하는 것이냐? 왕안이 몹시 놀란 얼굴로 말했다. 너도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2사람을 알고 있는 거지? 황제가 당당히 말했다. 그 2사람의 검술과 명성이라면 위자운 일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당연하겠지. 왕안이 유유히 말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황제가 말했다. 다행히 짐의 곁에는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내 기둥 안에서 동시에 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은폐된 문이 열리며 4명의 사람이 뛰쳐나왔다. 이 4명은 키가 세척도 안 되고 키나 외모, 의복 등이 완전히 똑같았다. 더욱이 그들의 얼굴과 작은 눈, 큰 코, 툭 튀어나온 입술은 뭐라 말할 수 없이 우습게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있는 검은 조금도 우습지 않았다. 일척칠촌의 장검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차가운 검기가 밀려들어왔다. 3명은 쌍검을 쥐었고 1명은 단검을 쥐었는데 7개의 검이 공중에서 한번 번쩍이더니 온 하늘에서 별똥별 무기가 가득 쏟아지듯이 이리저리 어지럽게 휘둘러졌다. 너무 번쩍여서 눈조차 뜰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설사 눈을 뜰 수 없다 해도 이 4명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 운문산, 칠성당, 비어보의 어씨 형제였다. 이 형제 4명은 쌍둥이로 비록 키는 크지 않았지만 이 4형제의 마음이 서로 통하여 4명이 함께 손을 써서 그들 집안의 비어칠성검을 펼치면 이 세상의 7대 검진 중에서 첫째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진을 깰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검법이 괴이할 뿐 아니라 성격도 아주 괴팍해서 궁궐에 초빙되어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인물들이었다. 검광 때문에 황제의 얼굴이 번뜩였다. 황제가 말했다. 죽여라. 7개의 검광이 이리저리 번뜩이더니 곧 남왕세자와 왕안의 주위를 둘러쌌다. 왕안은 뜻밖에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있었다. 남왕세자가 손을 휘둘러 꾸짖는 소리로 말했다. 깨뜨려라. 명령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검광이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비켜 날아왔다. 검광이 어지럽게 교차되는 가운데 갑자기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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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하는 4번의 소리가 들리더니 불똥이 사방으로 튀면서 모든 검광이 돌연 사라져버렸다. 오직 한 줄기의 빛과 하나의 검만이 남아있었다. 모양이 아주 기괴한 장검이었다. 이 검은 당연히 어씨 형제들의 검이 아니었다. 어씨 형제들의 검은 모두 이미 조각나 있었고 어씨 형제들은 전부 쓰러져 있었다. 검은 흰 옷에 창백한 얼굴, 차가운 눈에 백의인 손에 들려 있었다. 오만한 기운이 검기보다도 더욱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여기는 황궁이고 황제가 그의 앞에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황제조차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황제는 의외로 여전히 안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담담히 말했다. 엽고성인가? 백의인이 말했다. 사냐에 묻힌 이름 없는 백성에 대해서까지 알고 계실 줄을 몰랐습니다. 천회비선이라더니 과연 좋은 검법이요. 원래 좋은 검법이지요. 그대는 본래 훌륭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도적의 무리를 따르게 되었소? 엽고성이 말했다. 성공하면 왕이요. 실패하면 도적이 되지요. 도적은 어쨌든 도적이요. 엽고성이 차가운 미소를 띤 채 검을 가슴에 갖다 대며 차갑게 말했다. 한 수 부탁드립니다. 한 수 부탁한다니. 폐하의 견식이나 침착함은 무림에서도 당할 자가 얼마 없지요. 폐하께서 강호에 들어오셨다면
분명 10대 고수 중에 꼈을 겁니다. 황제가 웃으며 말했다. 놀라운 안목이요. 엽고성이 말했다. 만일 지금 왕이 아니고 도적이 아니라면 왕과 도적 중에 강한 자가 이기게 되는 것이겠지요. 물론 강한 자가 이기겠지. 제겐 이미 검이 있습니다. 자네 손에는 검이 있지만 자네 마음에는 검이 없는 게 안타깝군. 마음에 검이 없다? 검은 곱고 단단해서 마음이 사악한 자는 가슴에 검을 지닐 수 없는 법이라네. 엽고성이 안색이 변하며 차갑게 말했다. 지금은 제 손에 검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 손 안에 검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으나 마음에 있는 검은 그저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황제는 크게 웃었다. 엽고성이 말했다. 검을 빼시지요. 내 손에는 검이 없다오. 싸움에 응하지 않으시겠다 이겁니까? 황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연마한 것은 천자의 검이네. 천하를 평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장막에서 전술 전략을 세우고 천리 밖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지. 직접 싸워 피를 흘리는 것은 천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네. 그는 엽고성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짐의 뜻을 자네도 분명히 이해할 걸세. 엽고성의 창백한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가 검을 꽉 쥐며 말했다. 그저 이대로 죽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짐은 하늘의 명령을 받은 몸인데 자네가 감히 경거망동하겠다는 건가? 엽고성의 검을 쥔 손에서는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고 콧잔등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왕안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자네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가 자네를 죽이고 말 걸세. 남왕세자가 말했다. 그는 분명 손을 쓸 겁니다. 천하의 이름이 쟁쟁한 백운성주가 하찮은 인정 따위에 연연할 리 없으니까요. 엽고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마침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저는 본래 검을 지니지 않는 자는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그 규칙을 한번 깨뜨려야 하겠습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째서인가? 왜냐하면 당신 손에는 비록 검이 없지만 당신 마음에는 검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침묵했다. 손 안에 검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으나 마음에 있는 검은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한다고 제가 말했었지요. 그는 검을 휘둘렀다. 보름달이 하늘에 둥실 떠 있다. 달이 더욱 둥그러졌다. 가을 바람 속에 개수나무의 깨끗한 향기가 섞여 밀려왔고 그 향기 속에는 스산한 기운이 가득 배어 있었다. 바람이 창 밖에서 불어왔고 달빛이 창 밖에서 비쳐들어왔다. 바람과 달빛이 전부 차갑게 느껴졌다. 검은 더욱 차가웠다. 차가운 검으로 찌르면 뜨거운 피가 쏟아지는 법이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누군가가 갑자기 창 밖에서 날아들어왔다. 그의 신법은 바람보다도 빨랐고 달빛보다도 가벼웠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강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태산에 비교할 만했다. 단지 이 한 사람만이 엽고성을 놀라게 할 수 있었다. 육소봉. 엽고성이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자네가 어떻게 이곳에 왔나?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가 왔기 때문에 나도 온 것일세. 엽고성이 길게 탄식하더니 말했다. 난 뭐하러 왔으며 자네는 또 뭐하러 왔단 말인가? 육소봉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자네는 와선 안 되고 난 올 필요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둘 다 이곳에 와버렸군. 엽고성이 말했다. 안타깝네. 육소봉이 말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일세. 엽고성이 다시 탄식하더니 손 안의 검이 돌연 날아갔다. 이 검은 결코 육소봉을 향해 날아간 것이 아니었다. 육소봉이 몸을 날렸으나 검은 이미 창문을 뚫고 날아갔고 사람 역시 창문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다. 그와 검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속도는 일종의 자극으로 아주 유쾌한 자극이다. 빠른 말, 빠른 배, 빠른 마차, 경공, 이것들은 모두 이런 자극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만일 도망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결코 이런 유쾌함과 자극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엽고성은 속도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바다에서도 백운성에서도 달이 밝고 바람이 시원한 밤이면 그는 항상 혼자서 바람을 맞으며 그의 경공을 펼쳐 달밤에 날아다니기를 좋아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곤 했다. 지금은 바로 달이 밝고 바람이 시원한 때였다. 그는 가장 빠른 속도로 금루옥권을 지나고 있었으나 마음은 아주 복잡했다. 그는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이 계획에서 도대체 무슨 착오와 실수가 있었던 것일까? 육소봉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아냈을까?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그에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 그의 얼굴에 불어오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달빛이 어슴푸레해져서 마치 안개 같았다. 앞쪽 궁궐의 그림자 아래의 눈처럼 흰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다. 엽고성은 이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안개보다 더 하얗고 달보다 더 하얀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검기가 보이지 않는 산봉우리처럼 그를 눌러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의 동공이 수축되었고 피부가 오그라들었다. 서문치설 외에는 절대로 그에게 이런 압력을 느끼게 할 사람이 없었다. 서문치설의 검을 보게 되자 그는 돌연 멈춰서 버렸다. 서문치설의 검은 여전히 검집에 들어있었다. 검기는 이 검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서문치설이라는 존재가 검보다 훨씬 날카롭고 맹렬했다. 마치 검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그들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 마주쳤다.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조용한 압력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욱 강하고 무서웠다. 한 조각 낙엽이 그들 사이로 날아오다가 갑자기 땅에 떨어졌다. 바람조차 낙엽을 날리지 못했다. 이런 압력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로 형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서문치설이 돌연 말했다. 자네는 검을 배웠지? 엽고성이 말했다. 내가 바로 검이라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자네는 검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 엽고성이 말했다. 말해보게. 서문치설이 말했다. 성실함에 있네. 엽고성이 말했다. 성실함? 서문치설이 말했다. 성실함이 있어야지만 검술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법이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 검을 논할 수 없는 것이라네. 엽고성의 동공이 갑자기 또 수축되었다. 서문치설이 그를 보며 말했다. 자네는 성실하지 않네. 엽고성이 한참 침묵하더니 물었다. 자네는 검을 배웠지? 서문치설이 말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검술을 배우는 것은 더더욱 끝이 없다네. 엽고성이 말했다. 자네가 검을 배웠으니 검을 배운 자는 검에만 성실하면 되지 사람에게까지 성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군. 서문치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할 말은 이미 다 한 것이다. 육지의 끝은 천에요. 말의 끝은 바로 검이다. 손에 든 검을 막 검집에서 빼려는 순간 검광이 뻗쳤다. 그러나 그들의 검광은 아니었다. 엽고성은 고개를 돌려보고 나서야 자신이 사방으로 포위된 것을 알았다. 수십의 사람들이 벽처럼 에워싸고 있었고 수십의 번쩍이는 검은 마치 그물망 같았다. 검망뿐만이 아니라 창림과 도산도 있었다. 방패가 밝은 달빛에 비춰지고 차가운 빛이 철갑옷을 비추고 있었다. 자금성의 위풍과 살기는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줄곧 냉정하고 침착하던 위자운이 지금은 콧잔등에 식은땀을 흘리며 장검을 휘둘러 정군을 통솔하고 있었다. 시종일관 엽고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백운성주이십니까? 엽고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위자운이 말했다. 성주께선 천회에 사시면서 검과 사람이 모두 비성과 같다고 하더니 어찌하여 더러운 먼지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지혜롭지 못한 이런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엽고성이 말했다. 자네는 모르겠나? 위자훈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엽고성이 차갑게 말했다. 이런 일은 자네는 이해하지 못할 걸세. 위자훈이 말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위자훈 뒤를 바짝 붙어 따라왔던 눈빛이 매 같은 대막신흥 도방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저지른 이 죄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뿐 아니라 구조까지 죽여야 하는 대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비록 경공으로 이름을 날렸었으나 중년 이후부터는 주로 검을 사용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검끝은 길고도 가늘어서 언뜻 보기에는 해남검파 문화에서 사용하는 검과 별 차이가 없는 듯 했으나 사실 그의 검법은 곤륜파의 것이었다. 엽고성은 그의 검을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자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나? 도방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엽고성이 말했다. 자네는 칼을 제대로 연마하지도 않았고 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주제에 나에 대해서 이토록 무례하니 자네 역시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것이다. 도방의 안색이 더욱 어두워지면서 검을 들고는 곧장 달려들려고 했다. 다른 사람들 역시 그가 달려드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었다. 엽고성이 설사 이 세상에 적수가 없는 절세의 검법을 지니고 있다 해도 이 순간에는 시체가 온 곳에 찢겨 널리고 피가 사방으로 튈 수밖에 없는 듯했다. 그러나 도방을 저지하는 사람이 있었다. 서문치설이었다. 기다리시오. 도방이 말했다. 무얼 기다리라는 거요? 서문치설이 말했다. 우선 제 말을 들어보시지요. 비록 이미 검을 잡아 뺐다 하더라도 서문치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위자훈이 동의하는 눈짓을 보내자 도방이 멈춰섰다. 서문치설이 말했다. 내가 만일 엽성주와 손을 잡고자 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 대답을 모를 사람은 절대로 아무도 없었다. 위자훈이 숨을 들이켰다. 그의 콧잔등에는 또다시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서문치설이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당신은 제 말뜻을 알겠습니까? 위자훈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서문치설의 뜻을 잘 알고 있었으나 모르는 척해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자 했던 것이다. 서문치설이 말했다. 저는 7살부터 검을 배워 7년 만에 정상에 올라 지금까지 적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엽고성이 돌연 한숨을 쉬더니 그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다만 달나라의 궁전이 높은 곳에 있어서 추위를 견딜 수 없음이 한스럽도다. 사람이 높은 곳에 있어서 느끼는 적막함을 저런 자들이 어찌 알 수 있겠소? 자네는 뭐하러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가? 서문치설의 눈빛에 아주 이상한 표정이 어렸다. 그를 한참 쳐다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오늘 밤엔 보름달이 떴군. 엽고성이 말을 받았다. 그러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자네는 엽고성이지. 그렇다네. 자네에게는 검이 있고 내게도 검이 있다네. 그렇군.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러니 난 이미 적수를 만난 셈이라 할 수 있군. 위자훈이 말을 가로막고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그가 사형집행을 받고 죽게 할 수 없다 이건가? 도방이 말했다. 설마 자네가 왕법조차 상관 않겠다는 건 아니겠지? 서문치설이 말했다. 지금 난 그저 엽성주와 결투를 한판 벌이고 싶을 뿐이요. 생사영욕 따위는 조금도 개의치 않소. 위자훈이 말했다. 자네 생각에는 이 결투가 왕법이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건가? 서문치설의 눈빛이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하더니 느릿느릿 말했다.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죽음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직위를 얻는다면 죽어도 유감이 없는 법이라 했습니다. 백운성주 같은 상대를 만날 수 있었으니 저 역시 죽어도 유감이 없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고귀한 적수를 만나기가 실제로 고귀한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힘든 법이다. 그의 얼굴에 어린 아득한 적막감을 보면서 위자훈의 눈에도 또한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가 한숨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생사의 문제가 비록 새의 깃털보다 가벼운 것이라 해도 왕법은 태산보다 중한 것이라오. 자네의 뜻은 잘 알겠지만 어찌. 서문치설이 말했다. 설마 당신은 제가 우선 그를 도와 이곳을 빠져나가게 한 뒤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싸우게 할 작정은 아니시겠지요? 위자우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콧잔등에서 식은땀이 떨어졌다. 서문치설이 차갑게 말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 빨리 마음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위자우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는 항상 지혜롭고 계산이 빨랐으며 기회다 싶으면 결단을 잘 내리곤 했으나 지금만큼은 모험을 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창림과 도산을 헤치고 나타났다. 이 사람을 보자 모두들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단호하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분명 육소봉이었다. 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35장 35. 무적의 푸른 칼날. 안개가 낀 듯했으나 안개는 없었다. 밝은 달은 이미 서쪽 하늘로 숨어들고 있었으나 안개는 아직 피어나지 않고 있었다. 육소봉은 달빛 아래에서 걸어 나오면서 줄곧 서문치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서문치설은 그를 보지 않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이 싸움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래. 육소봉이 말했다. 그런 후에는?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런 후에는 아무것도 없지.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 말은 이 싸움에서 자네가 이기든 지든 더 이상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건가? 그래. 육소봉이 웃더니 몸을 돌려 위자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까? 위자운이 말했다. 난.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만일 당신이라면 난 분명 그들더러 빨리 싸우라고 하겠습니다. 위자운이 말했다. 무슨 뜻이요? 육소봉이 말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당신들에게는 이득만 있고 손해는 전혀 없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더 기다린단 말입니까? 위자우는 여전히 심사숙고하고 있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말하는 이득이란 어부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자운이 고개를 들고 엽고성과 서문치설을 한 번씩 보고는 또 육소봉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길게 한번 탄식하더니 말했다. 오늘 밤이 보름이긴 하나 여기는 자금성 꼭대기가 아니오.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 말은 그들더러 다시 태화전 위로 돌아가 싸우라는 겁니까? 위자운이 뜻밖의 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이 싸움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불원천리 달려오신 분들께 힘든 수고를 끼치겠소? 육소봉도 웃으며 말했다. 소상검객은 과연 인물이 그 명성에 손색이 없군요. 과연 아주 시원시원하십니다. 위자운도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육소봉은 과연 육소봉이라 할 만하오. 밝은 달이 서쪽 하늘로 숨어들기는 했으나 보기에는 더욱 둥글어 보였다. 마치 보름달이 태화전의 처마 아래에 걸려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태화전 위에 있었다. 사람들은 많았으나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사공적성과 노실화상마저도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그들 역시 사람을 짓누르는 압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검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엽고성에 검이 나와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 보니 검이 창백해 보였다. 창백한 달, 창백한 얼굴, 창백한 검 엽고성이 검끝을 응시하며 말했다. 자. 그는 서문치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서문치설이 들고 있는 검도 서문치설의 눈도 쳐다보지 않았다. 이것은 검법에서 금기시하는 일이었다. 고수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마치 대군의 결전과 같아서 자기를 알고
남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는 법이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미세한 동작과 모든 안색과 모든 표정과 심지어 모든 피부의 움직임까지도 자세히 관찰해야만 했고 조금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하나하나의 변화가 이 싸움의 승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었다. 엽고성은 이미 숱한 싸움을 겪었고 무적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법칙을 모르는 것일까? 그가 절대로 이런 실수를 저지를 리 없는 것이었다. 서문치설의 눈빛은 검끝처럼 예리했다. 엽고성의 손과 얼굴을 바라볼 뿐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꿰뚫고 있는 듯했다. 엽고성이 또다시 말했다. 자, 서문치설이 갑자기 말했다. 지금은 할 수 없네. 할 수 없다고. 출수할 수 없네. 어째서? 왜냐하면 자네 마음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기 때문일세. 엽고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문치설이 말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어지럽다면 건법도 반드시 어지럽게 되지. 건법이 어지럽다면 분명 죽게 되는 게 기정사실이잖나. 엽고성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설마 자네는 내가 싸우지도 않고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지금 만일 자네가 진다면 싸움에 반대하는 것밖에 안 되네. 그래서 자네는 지금 출수하지 않겠다는 건가? 서문치설은 부인하지 않았다. 엽고성이 말했다. 하지만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일세. 서문치설이 말했다. 난 기다릴 수 있네. 엽고성이 말했다. 내 마음이 평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 서문치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다지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 믿네. 엽고성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눈에 잠시 감격의 빛이 어리는가 싶더니 그의 검광에 의해 곧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자신의 적수에 대해 감격하는 일 역시 치명적인 실수에 속하는 일이다. 엽고성이 말했다. 나 역시 자네를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다네. 자네가 기다리는 동안 한 사람과 얘기를 좀 나눠도 괜찮겠나? 서문치설이 말했다. 얘기를 하면 마음이 좀 차분해질 수 있나? 엽고성이 말했다.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기만 한다면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을 것 같다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물을 필요도 없는 말이었다. 엽고성이 말하는 것은 당연히 육소봉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은 육소봉만이 대답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육소봉은 자금성 꼭대기에 있는 미끄러지지 않을 만한 유리기와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밝은 달이 그의 뒤편 머리 위에 걸려 있어서 마치 신불머리 뒤에 있는 후광처럼 보였다. 엽고성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자넨 신이 아니야. 아니지. 엽고성이 말했다. 그러니 난 자네가 어떻게 그토록 많은 비밀을 알 수 있었는지를 모르겠다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자넨 정말로 세상에 영원히 속일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나? 아마 없겠지. 그러나 우리들의 이 계획은, 자네들의 계획은 확실히 아주 오묘하고 주도면밀하기는 했네. 허나 아무리 주도면밀한 계획이라 해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법이라네. 우리들의 허점이 어디에 있었나? 자네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렸나?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나도 내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다네. 난 그저 죽지 않았어야 할 몇 명의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죽었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지. 자네는 장영풍, 공손대낭, 그리고 구양정을 말하는 것인가? 구손자 대노야도 있지. 자네는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독수를 쓰려고 했는지 줄곧 몰랐겠군. 이제는 이미 알고 있다네. 말해보게. 이 계획은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진행 중이었지. 왕총관과 남왕부의 사람이 줄곧 연락을 취해왔고 그들이 만나는 곳은 바로 구양정의 기원이었어. 엽고성이 말했다. 그것은 그들이 태감과 라마승이 기원에서 놀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네. 허나 자네는 마음을 놓지 않았어. 왜냐하면 자네는 구손자 대노야와 구양정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이 비밀을 발견할까봐 걱정했었고, 그래서 그들을 죽여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지. 사실 난 그들을 죽일 필요가 없었다네. 분명 그럴 필요까진 없었지. 하지만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난 조금의 모험도 할 수 없었던 걸세. 똑같은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싸움 뒤에는 분명히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걸세. 절대로 이연북과 노두의 도박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엽고성이 탄식하며 말했다. 자네는 장영풍도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역시 알게 되었겠군. 육소봉이 말했다. 장영풍은 서문치서를 찾다가 그 태가마를 발견했고 그곳에 자네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자네는 그가 빚은 세 번째 밀랍인형이 바로 나라는 것도 분명 알고 있겠군. 그 밀랍인형 때문에 네 인장도 죽게 되었지. 그날 자네는 한 발 늦게 왔었어.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너무 쏘다녔기 때문이었지. 엽고성이 대꾸했다. 난 공손대낭을 죽여서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 자네는 내가 계속 노실화상을 의심하고 있기를 바랐지. 엽고성이 웃으며 말했다. 설마 자네는 그가 정말로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육소봉이 돌연 웃으며 말했다. 나는 비록 항상 사람을 잘못 보고 일을 잘못 처리하고 길을 잘못 들기는 하지만 어떤 때에는 잘못된 것을 도리어 바로잡기도 한다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고? 내가 만일 노실화상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구양정에게 캐물었을 리도 없고 왕총관과 남왕부의 라마승이 그날 그곳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것 아닌가. 자네는 그 일들에 대해 물은 후부터 비로소 날 의심하기 시작했나?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사실 난 줄곧 자네를 의심하지는 않았었네. 비록 내가 자네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암기에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특히나 당시 집안의 독약 암기에 당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자네를 의심하지는 않았다네. 왜냐하면 그는 엽고성을 응시하면서 계속 천천히 말했다. 왜냐하면 난 자네를 내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네. 엽고성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육소봉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것일까?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들은 이연북과 두동원의 도박을 이용해서 연막을 치고 다시 이 결투를 이용해서 유인책으로 삼고는 우선 한 사람을 두동원이 있는 곳에 보내 자네로 변장시키고 자네는 나타날 때 몸을 꽃에 잔뜩 숨기고 나타났지. 자네의 상처에서 나는 악취를 맡을까봐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자네에게는 어떤 악취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말일세. 육소봉이 또 탄식하더니 이어 말했다. 이 계획은 정말 아주 오묘했네. 대단해. 엽고성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가장 오묘했던 건 바로 그 비단띠였어. 엽고성이 말했다. 왜? 육소봉이 말했다. 위자운이 비단띠로 강호의 호걸들의 입궁을 제한시키자. 자네는 왕총관을 시켜 창고에서 변색된 비단을 훔치도록 해서는 비단띠를 만들어 백운관주에게 보냈지. 그가 다시 비단띠들을 유포시켜서 입궁하는 자가 많아지면 위자운은 병사들을 모두 소집하여 태화전을 방비하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자네들은 태연하게 내궁에서 자네들의 음모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던 거야. 엽고성은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런 말이 없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사람의 계산이 하늘의 계산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네. 자네는 비록 서문치설이 절대로 부상당한 자에게 출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계산했지만 오직 복수의 일념에 불타고 있었던 당천종이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었지. 엽고성이 말했다. 당천종? 육소봉이 말했다. 만일 당천종이 자네로 분장한 자에게 몰래 암기를 날리지 않았다면 나 역시 아마 자네를 의심할 수 없었을 거야. 엽고성이 말했다. 왜지? 육소봉이 말했다. 난 자네의 비밀을 발견하자 즉시 남왕부가 생각났고 또 왕총관이 생각난 걸세.
그때서야 비로소 난 자네들의 음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게 되었지. 엽고성이 웃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왜 웃나? 난 웃으면 안 되나? 육소봉은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웃을 수 있다면 웃게나. 사람은 많이 웃어야 좋은 법이니까.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어떤 것은 유쾌한 웃음이고, 어떤 것은 억지로 웃는 웃음이고, 어떤 것은 아첨하는 웃음이며, 또 어떤 것은 쓴 웃음이다. 엽고성의 웃음은 어떤 종류의 웃음일까? 그의 웃음이 어떤 종류이건 그가 이 시간, 이런 장소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바로 평범한 사람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영웅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엽고성이 돌연 육소봉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난 가겠네. 다른 할 말은 없나? 엽고성이 생각하며 말했다. 또 한 가지가 있네. 말하게나. 엽고성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어쨌든 자네는 결국 나의 친구일세. 육소봉은 그가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서문치설에게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가을바람이 겨울바람처럼 차가워짐을 느꼈다. 달은 이미 별빛처럼 아득했다. 별빛은 꿈처럼 애인과의 꿈처럼 아득했다. 애인은 영원히 사랑스러운 법이다. 어떤 경우엔 원수가 애인보다 더 사랑스러운 때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증오는 결코 절대적인 감정은 아니다. 증오 속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해와 존경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 다만 사랑스러운 원수가 많지 않고 존경할 만한 원수는 더더욱 적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원한은 또 다르다. 증오는 선천적인 것이고 원한은 후천적인 것이다. 증오는 피동적이지만 원한은 주동적이다. 서문치설이 엽고성을 증오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엽고성이 서문치설을 증오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 사이에는 원한은 없었다. 다만 증오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증오는 그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와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종류일 따름이었다. 기묘하면서 어리석고 또 어리석으면서 기묘한 그런 증오였다. 아마도 엽고성이 증오하는 것은 단지 엽고성이 이미 있는데 어째서 또 서문치설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었다. 아마도 서문치설이 가지고 있는 증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증오와 사랑 사이의 거리는 어째서 항상 그토록 사람들이 측량하기 어려운 법이지.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정말로 결전의 시간에 다다르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이 결전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순간은 아마도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고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 이미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불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자 육소봉은 돌연 뭐라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파옴을 느꼈다. 이 싸움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 사람들의 기다림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육소봉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도 두 사람에게 밀려오는 살기와 검기를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모든 압력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서문치설과 엽고성은 둘 다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이었다. 만일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는 영원히 친구로 남는 법이다. 그러므로 육소봉은 줄곧 서문치설과 엽고성의 검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든 세심한 동작과 안색과 표정과 심지어 피부의 움직임까지 모두 살피고 있었다. 그는 서문치설을 걱정하고 있었다. 서문치설의 검은 원래 신의 검이요, 검의 신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니었다.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이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결국 약한 존재이고 항상 약점이 있게 마련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엽고성은 서문치설의 약점을 알아차렸을까? 육소봉은 한 사람의 약점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둘 다에게 치명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설사 엽고성이 서문치설을 놓아줄 수 있다 하더라도 서문치설이 엽고성을 놓아줄 수 없다는 것까지 점치고 있었다. 승리는 곧 살아남는 것이요. 패배는 바로 죽음이었다. 서문치설과 엽고성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 갈림길에서 절대로 다른 선택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는 엽고성도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엽고성에게서 사랑 같은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엽고성의 생명은 바로 검이었고 검은 바로 엽고성의 생명이었다. 다만 생명은 그 자체가 크고 작은 각양각색의 전쟁이라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항상 한 가지의 목적만이 존재할 수 있었다. 즉 승리하는 것 말이다. 승리는 즉 영광과 명예를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 엽고성에게는 승리라는 것 외에 별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지든 이기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기든 지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오늘 밤에는 살아서 자금성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처지였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비록 반드시 이길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질 요소 또한 가지고 있었다. 이 싸움은 도대체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질 것인가? 이 순간 별빛과 달빛은 모두 희미해졌고 천지간의 모든 빛은 전부 두 자루의 검에 집중되어 있었다. 두 자루의 불후의 검의 말이다. 검이 찔러 들어갔다. 찔러 들어간 검은 그 기세가 전혀 빠르지 않았고 서문치설과 엽고성 두 사람의 거리는 좀 떨어져 있었다. 그들의 검끝은 아직 서로 부딪히지 않았으나 끊임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의 이동은 아주 미미했고 검끝의 변동은 아주 빨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식 하나를 아직 다 펼치기도 전에 마음이 변하는 것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격렬하지도 다채롭지도 않은 싸움이었다. 위자훈, 정호, 은선, 도방은 모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 네 명은 당대의 이류 검객이었으므로 그들은 이런 검술의 변화가 바로 무공 중에서 가장 높은 경지인 수심소욕의 경지에 다다른 것임을 알아채고 있었다. 엽고성의 적수가 만일 서문치설이 아니었다면 그의 검의 모든 변화는 바로 필살, 필승의 검이 될 터였다. 그들은 검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심검을 이루고 있었다. 육소봉의 손에 돌연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는 돌연 서문치설의 검의 변화가 비록 재빨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생기 없이 침체되고 적어도 엽고성의 가볍고도 민첩하게 움직이는 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엽고성의 검은 마치 흰구름 밖에서 한바탕 불어오는 바람과도 같았다. 서문치설의 검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끈이 메어져 있는 듯했다. 그의 아내, 그의 집, 그의 감정 같은 그런 끝말이다. 육소봉은 다음에 있는 20가지의 변화 사이에 엽고성의 검이 반드시 서문치설의 목을 찔러 들어갈 것임을 이미 알아챘다. 20가지의 변화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육소봉은 온몸이 차갑게 느껴졌다. 이제 누구도 서문치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순 없었다. 육소봉도 할 수 없었고 서문치설 자신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이제 지척의 거리로 좁혀졌다. 두 사람의 검이 전력을 다해 찔러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검이요. 승부를 결정짓는 검이었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서문치설은 자기의 검이 한 발짝 늦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검이 엽고성의 가슴을 찌를 때 엽고성의 검은 이미 그의 목을 찔러오고 있었다. 이 운명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그는 또 돌연 엽고성의 검에 약간의 차이가 아마도 1, 2촌 사이의 차이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 이 1, 2촌의 거리가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였다. 이런 착오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을까? 엽고성 자신이 자신의 삶과 죽음에는 이미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일까? 칼날은 차가웠다. 차가운 칼날이 이미 엽고성의 가슴을 찔러 들어왔다.
그는 심지어 검끝이 자신의 심장에 닿는 것조차 느낄 수 있었다. 그런 후 그는 마치 첫사랑한 애인이 병상에서 죽어가는 것을 볼 때의 아픔과 똑같은 종류의 기묘한 아픔을 느꼈다. 그것은 고통일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공포까지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생명 중의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순식간에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의 생명은 서문치설의 검 아래에서 끝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서문치설에 대해 원한 따위는 없었다. 그저 어떤 사람도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감격을 느낄 뿐이었다. 이 최후의 순간에 서문치설의 검은 느리게 이 치명적인 살수를 거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엽고성은 보았다. 그는 서문치설이 사실은 그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가 서문치설의 검에 죽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을 보았다.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왜 서문치설의 검 아래에서 죽지 않겠는가? 서문치설의 검에 죽을 수 있을까? 최소한 다르게 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서문치설은 그의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애써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감격했다. 이러한 이해와 동정은 오직 절세의 영웅과 영웅 사이에서만이 생겨날 수 있는 법이다. 이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맞부딪혔고 엽고성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긴 한숨을 토해냈다. 고만해. 이 세 글자를 비록 입 밖에 내지는 않았으나 그의 눈빛으로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그는 서문치설 역시 분명히 이해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엽고성은 쓰러졌다. 하늘의 새벽빛 속으로 밝은 달은 이미 사라졌고 별빛도 사라져버렸다. 이 최고의 검객은 마침내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의 유명한 이름은 이것으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하늘가에 흰 구름이 날아와 그의 흉보를 먼 하늘 저쪽에 알려주려 하는 듯 했다. 아니면 특별히 이 최고의 검객에게 경의의 뜻을 표하려는 것일지도 몰랐다. 새벽빛은 점점 더 짙어졌고 천지 사이는 더더욱 춥고 더욱 어두운 듯 했다. 엽고성의 얼굴은 마치 지금의 새벽빛처럼 차갑고 몽롱하며 신비하게 보였다. 검에는 아직 피가 한 방울 묻어 있었다. 서문치설은 가볍게 불어 떨어뜨리고는 아득한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는 돌연 뭐라 말할 수 없는 적막감을 느꼈다. 서문치설은 검을 거두고 엽고성의 시체를 안았다. 검은 차가웠고 시체는 더욱 차가웠다. 가장 차가운 것은 서문치설의 마음이었다. 천하를 진동시키는 결전은 이미 지나갔고 친구보다도 더욱 존경스러운 적수는 이미 그의 검에 죽어버렸다. 이 세상에 다시 무슨 일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을까? 그의 피를 뜨겁게 할 수 있을까? 그는 영원히 그의 검을 거두지는 않을까? 영원히 엽고성의 시체처럼 매장시키지는 않을까? 어찌되었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정호는 돌연 달려나가 검을 휘둘러 그의 길을 막으면서 성난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자를 데리고 갈 수 없소. 그가 죽었든 살았든 데려갈 수 없단 말이오. 서문치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호가 또 말했다. 이 사람은 조정의 중죄인이요. 시체를 걷어가는 사람 역시 법에 걸리오. 서문치설이 말했다. 날 붙잡겠다 이건가? 정호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붙잡지 못할 것 같소? 서문치설의 이마에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다. 정호가 말했다. 서문치설과 엽고성이 손을 잡으면 천하에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엽고성은 이제 죽어버렸고 이곳에는 아직 금이군 3,000명이 있다오. 이 말을 다 마치자마자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비록 엽고성은 죽었지만 육소봉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육소봉이 나타났다. 정우가 급히 몸을 돌려 소리쳤다. 자네가 뭘 어떻게 하려는 건가? 육소봉이 담담히 말했다. 전 그저 당신에게 서문치설과 엽고성은 둘 다 저의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호가 말했다. 설마 자네는 조정의 중죄인을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게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모르나? 육소봉이 말했다. 전 단 한 가지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말하게. 전 그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설사 목이 잘려나간다 해도 하고 만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정호의 안색이 변했다. 병사들이 활과 칼과 검을 들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뛰어나오며 큰 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에게 비록 금이군 3,000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육소봉에게는 적어도 목이 잘리는 것쯤은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다. 이 사람은 복거였다. 목도인이 즉시 뒤를 이어 말했다. 빈도는 비록 속세를 떠난 몸이오나 도사에게는 도사들 간의 우정이 있지요. 그는 고개를 돌려 노실화상을 보며 말했다. 스님은? 노실화상이 그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다. 도사에게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중이라고 못할 게 뭐 있겠소? 그는 또 사공적성을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는? 사공적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곳의 무사들은 모두 고수일 뿐만 아니라 다들 대관들이고 난 작은 도둑이지. 도둑이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대관 같은 관리들이야. 그러니, 목도인이 말했다. 그러니 어떻다는 건가? 사공적성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난 육소봉이 내 친구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 이겁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만. 목도인이 말했다. 아주 좋소. 사공적성이 말했다. 아주 좋지는 않아요. 뭐가 말이오? 만일 그들이 서문치서를 붙잡는다면 육소봉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그렇지. 만일 그들이 육소봉과 싸운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과 싸워야 하겠죠? 목도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공적성이 말했다. 내가 좀 전에 계산해 보았는데 만일 우리들이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들 하나가 최소한 그들 중에 317명을 상대해야 하오. 그는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다. 두 손으로 내 손을 맞기도 어려운데 두 손으로 600여 개의 손을 상대해야 한다면 그 맛은 분명 좋지 않을 겁니다. 목도인이 돌연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손이 3개라는 것을 잊지 말게나. 사공적성도 웃었다. 그들의 웃음은 아주 가벼웠다. 천자가 있는 자금성에서 번뜩이는 칼과 검을 마주하고 그들은 뜻밖에도 이렇듯 가볍게 웃을 수 있었다. 정호 등은 긴장했다. 병사들은 하나하나가 더욱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었다. 이 싸움이 만약 진짜로 벌어진다면 그 결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일 것이다. 이 싸움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위자우는 어두운 낯빛으로 두 주먹을 꽉 쥐고는 느릿느릿 말했다. 모든 분들은 제가 마음으로 사모한 지 오래된 무림에 이름난 분들이시니 제가 원래는 감히 무례할 수 없으나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육소봉은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당신의 뜻은 저희도 압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기질을 당신도 이해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자운이 말했다. 말씀하시게. 육소봉이 말했다. 우리 중에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삶에 연연해하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들은 모든 친구와의 우정을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자운이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탄식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해하네. 육소봉이 말했다. 이해하셔야지요. 위자운이 말했다. 자네도 이해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뭡니까? 위자운이 말했다. 이 싸움의 끝은 분명 모두 다치고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할 텐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가? 육소봉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위자운이 사방을 바라보며 길게 탄식하더니 말했다. 이 책임을 누가 지든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네.
육소봉이 깊이 생각하면서 느릿느릿하게 말했다. 아마 한 사람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위자훈이 말했다. 그게 누군가? 육소봉은 황상이 있는 먼 곳을 응시하더니 눈에 기이한 표정을 띄었다. 바로 이때 대전 아래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어명을 받으시오. 누런 옷을 입은 내감이 손에 조서를 들고 바쁘게 달려왔다. 모두들 무릎을 꿇고 조서의 내용을 들었다. 하늘의 명령을 받아 천자가 명하느니라. 육소봉은 지금 즉시 남서방에 들도록 하고 그 나머지 모두는 궁 밖으로 나가도록 하라. 천자의 금옥 같은 명령은 한번 내려지면 영원히 바뀔 수 없는 법이었다. 그 나머지 사람 중에는 당연히 죽은 사람도 포함되는 법이므로 이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다. 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36장 36. 천자가 내린 말 한마디. 9월 16일. 황혼. 달이 또 솟았다. 오늘 밤의 달은 반드시 보름날의 달보다 더욱 둥글 것이었다. 사공적성은 난간을 따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는 이 다리 위에서 대체 몇 개의 난간이 있는지 세어보려고 했으나 셀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육소봉은 왜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일까? 황상은 그를 남겨놓고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천자의 위엄은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임금 곁에 있는 것은 호랑이 곁에 있는 것과 같은 법인데 육소봉처럼 대범한 인물이 황상 옆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 내뱉고 행동 하나를 실수한다면 아마 목이 잘리기가 십상일터였다. 이 점은 사공적성만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친구라면 누구든 걱정하고 있는 문제였다. 육소봉의 친구는 적지 않았다. 위자우는 이미 몇 번이나 들어가 알아보았으나 남서방에서는 줄곧 아무런 동정도 없는 듯했다. 조서를 받들지 않고는 누구든 감히 남서방에 들어갈 수 없었고 위자운 역시 당연히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모두의 마음은 더더욱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가 6번째로 안에서 나오자 어떤 사람은 급해서 거의 미칠 지경이었으나 위자우는 도리어 그 전에 들어갔다 나올 때처럼 고개를 수그린 채 힘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눈빛을 빛내며 나오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 나타난 표정을 보자 사공적성이 곧장 달려가 물었다. 소식이 있습니까? 위자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공적성이 말했다. 녀석이 이제 나옵니까? 위자운이 고개를 저었다. 사공적성이 말했다. 그를 보았습니까? 위자운이 또 고개를 저었다. 사공적성은 거의 소리치듯이 말했다. 그럼 그게 뭐가 소식이 있는 겁니까? 위자운이 말했다. 내가 비록 그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사공적성이 말했다. 어떤 목소리요? 위자운이 말했다. 당연히 웃는 소리이지요. 웃음소리 외에 또 무슨 소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사공적성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웃음소리가 컸습니까? 위자운이 말했다. 그가 웃을 때 어떤 모양인지는 나보다도 당신이 더 잘 알 텐데요. 사공적성의 눈이 더욱 커지며 말했다. 황상 앞에서 그가 감히 평상시처럼 똑같이 웃었다는 말씀입니까? 위자운이 말했다. 그가 이 세상에서 감히 못할 일이 뭐가 있겠소? 사공적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없겠지요. 위자운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사공적성이 말했다. 남서방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를 그렇게 기쁘게 웃게 했는지는 더더욱 모르겠군요. 위자운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듣기에는 그들이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사공적성이 말했다. 그들이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위자운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들이란 황상과 육소봉을 말하는 것이요.
사공적성은 눈알이 빠질 듯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 얘기를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위자훈이 말했다. 내가 안에 들어갔을 때 몇 명의 소태감이 술을 들고 들어가고 있었다오. 사공적성이 말했다. 그래서 그에게 부탁해서 안의 동정을 살펴보라고 부탁하신 거로군요. 위자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그에게 밖에다 집 한 채를 사준다고 약속했더니 그제서야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사공적성이 말했다. 그는 또 무엇을 들었답니까? 위자훈이 말했다. 말 한마디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말 한마디에 집 한 채라. 그 가격은 너무 비싼 셈이네요. 비싸지 않소. 그 말은 아마도 집만 채보다도 더 가치가 있을 것이요. 그는 정말 감정을 잘 억누르면서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그 말을 속 시원하게 말해주려 하지 않았다. 사공적성은 급해서 땀을 흘리면서 급히 물었다. 그 말은 대체 누가 한 말이오? 대체 무슨 말이었습니까? 위자훈이 말했다. 그 말은 황상이 하신 말씀이요. 그는 육소봉에게 한 가지 일을 허락하셨소. 사공적성이 말했다. 무슨 일을요? 위자훈이 말했다. 육소봉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소. 사공적성이 말했다. 육소봉이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허락하셨다고요? 위자훈이 말했다. 천자는 허튼 소리를 하는 법이 없다오. 이 세상에 천자가 할 수 없는 일도 없고. 사공적성은 정말 얼떨떨해졌다. 말하는 것은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곁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이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다들 이 말을 듣고는 모두 얼떨떨해졌다. 이 세상에서 천자가 하는 말 한마디는 정말 신화에서 나오는 요술방망이처럼 철을 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천한 것을 고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썩은 것을 새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었다. 얼마가 지나자 사공적성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녀석은 무엇을 원했을까? 위자훈이 말했다. 모르겠소. 그 소태감은 단지 황상이 하시는 말씀만 들었을 뿐이라오. 사공적성이 말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말해줄 필요 없이 난 그 녀석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요? 황궁 안에는 온갖 종류의 맛있는 술이 있겠지요. 당신은 그가 술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생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위자훈이 말했다. 있기는 있지만 극히 드물겠지요. 사공적성이 말했다. 술은 바로 그 녀석의 생명입니다. 술을 원하지 않았다면 뭘 원했겠어요? 그때 노실화상이 돌연 말했다. 생명의 근원을 원했겠지. 사공적성이 말했다. 생명의 근원? 노실화상이 말했다. 술은 비록 그의 생명이지만 여자는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니까. 목도인이 말했다. 자네는 정말로 그가 황상에게 여자 하나를 주십사청했을 거라는 건가? 노실화상이 말했다. 아마 여자 하나가 아니라 365명의 여자이겠지요. 목도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스님의 사고방식이지. 스님이야 여자를 생각하기만 해도 미쳐버리지만 우린 스님의 생각으로 육소봉의 속셈을 짐작해서는 안 된다네. 노실화상이 말했다. 도사님의 생각은 뭡니까? 목도인이 말했다. 그 녀석은 비록 술과 여자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바보는 아니야. 그러니 돈이 있기만 하면 술과 여자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거야. 더군다나 그는 줄곧 돈을 물쓰듯이 했으니 분명 돈을 달라고 할 걸세. 노실화상이 탄식하며 말했다. 사람은 늙을수록 욕심이 많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군. 원래 도사님께서도 재물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셨군요. 복거가 줄곧 입을 열고자 하다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내가 만일 그라면 난 분명 황상께 나를 대장군에 임명시켜서 군대를 이끌고 정벌에 나가 사방의 위세를 떨치고 천하의 이름을 날리게 해달라고 청할 겁니다. 위자훈이 즉시 동의했다. 명예, 이익, 여자, 권세, 이것들은 모두 남자들의 희망이자 환상 그 자체였다. 이것 외에 그는 또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사공적성이 말했다.
아마 그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그 녀석은 줄곧 마음이 엉큼했었으니까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어쨌든 그가 원한 것은 우리가 추측한 이것들 중에 하나일 걸세. 갑자기 영정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큰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신수가 훤하고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있었다. 육소봉이 마침내 나타나자 모두들 즉시 그를 맞으며 재빨리 물었다. 설마 우리들의 추측이 전부 틀렸다는 건가?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실화상이 말했다. 자네가 원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육소봉이 말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큰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 나갔다. 사람들이 아무리 물어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들을 답답하게 해서 죽게 만들 작정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쉽게 죽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육소봉이 앞으로 걸어가자 다들 뒤에서 따라갔다. 노실화상이 사공적성을 잡아 끌며 조용히 말했다. 이 세상에서 저 녀석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사공적성이 누나를 굴리며 말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도 큰 걸음으로 쫓아가 육소봉을 붙잡고 말했다. 자네는 말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나? 육소봉이 말했다. 그래. 사공적성이 말했다. 좋아. 육소봉이 말했다. 뭐가 좋다는 건가? 사공적성이 말했다. 자네가 만일 말하지 않겠다면 나는. 그런 후 그는 육소봉의 귀에 대고 조용히 몇 마디 말을 했다. 돌연 육소봉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는 그곳에 서서 한참 멍하게 있다가 길게 탄식하고는 조용히 몇 마디를 말했다. 사공적성도 곧 멍청해졌다. 얼굴의 표정을 보니 마치 동시에 달걀 3개와 2개의 오리알 그리고 4개의 큰 만두를 삼킨 듯한 표정이었다. 육소봉은 또 큰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사공적성 역시 그를 따라 한 걸음 내딛다가 곧 웃기 시작했다.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노실화상이 그를 잡아 끌며 말했다. 그가 자네에게 뭐라고 하던가? 사공적성은 웃으면서 한편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노실화상이 말했다. 방금 전에 누가 자네더러 가서 물어보라고 했는지 잊지 말게나. 또 자네가 정말로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도 사공적성의 귀에 대고 몇 마디 말을 했다. 사공적성도 즉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는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또 그의 귀에 대고 몇 마디 말을 했다. 노실화상 역시 멍청해졌다가 크게 웃기 시작했다. 마치 부처님께서 그에게 3명의 큰 비구니, 2명의 작은 비구니, 4명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비구니를 주신 것처럼 웃어댔다. 그런 후 목도인이 그에게 어찌된 일인지 말하라고 하고 위자우는 또 목도인에게 말하라고 해서 정오, 도방, 운선, 복거 역시 모두 알게 되었다. 그런 후 그들은 모두 크게 웃기 시작했다. 아주 크게. 9월 16일 밤. 하늘의 달은 물처럼 맑았다. 육소봉은 물처럼 맑은 하늘의 달빛을 받으며 큰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나갔다. 온몸엔 활기가 충만했다. 그는 웃지 않았지만 그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몸이 흔들릴 정도로 웃는 모습들이 꼭 어린애들 무리 같았다. 그들은 크게 웃으며 걸어나가 등불이 휘황찬란한 거리로 들어섰다. 거리의 사람들과 가게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이 현재 무림의 최고 고수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또 그들이 왜 그렇게 기쁘게 웃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